안녕하세요. 이번 딥다이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주신 자료 보면서 고구려의 정복군주죠. 광개토 대왕 시대를 한번 깊게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종합분석 보고서를 보면 군사적 업적부터 내정 그리고 그 유명한 광개토 대왕 능비까지 핵심만 쏙쏙 뽑아볼 텐데요.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19대 왕 광개토 대왕 재위 기간이 391년부터 412년까지인데 어떻게 고구려를 동아시아의 그 강자로 만들었는지 그 핵심 동력을 알아보는 거죠. 자료를 딱 보니까요. 광개토 대왕이 즉위한 게 391년인데 정말 바로 다음 해인 392년부터 대규모 정복 전쟁에 나섰더라고요. 네, 맞아요. 숨돌릴 틈도 없이 바로 시작했죠. 이게 근데 단순히 개인적인 야심 이런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아버지 고구경왕 때 이미 나라 기반이 꽤 탄탄했다는 거죠. 그렇죠. 잘 만들어진 엔진을 물려받았다. 이런 느낌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그 계승자이면서 동시에 완성자라는 그 측면이 정말 중요합니다. 선대 왕들이 닦아놓은 기반, 그러니까 중앙집권화나 군사력 같은 거요. 이걸 바탕으로 광개토 대왕이 고구려의 잠재력을 그냥 폭발시킨 인물이죠. 단순히 물려받은 걸 넘어서서. 네, 최적의 타이밍에 그 힘을 어떻게 써야 할지 그걸 정확히 알았던 그런 전략가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즉위하자마자 그렇게 동시다발적으로 큰 전쟁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는 거죠. 그 군사활동 범위가 392년부터 410년까지인데 정말 입체적이에요. 남쪽으로는 백제 압박하고 신라 도와주고 네. 또 북쪽이랑 동쪽으로는 동부여 포함해서 여러 부족들 복속시키고 서쪽으로는 그 당시 중국 왕조 후연까지 견제하고 그렇죠. 아니 이 정도 스케일로 동시에 군사행동을 한다는 게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진짜 대단한데요. 특히 그 400년에 있었던 신라 구원전, 이게 아주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왜군 격퇴한 거요? 네, 외의 침입을 물리치면서 한반도 남부에 대한 고구려의 영향력을 아주 그냥 확고하게 만들었죠. 광개토장 능비에도 이 기록이 딱 나오는데 당시 고구려가 얼마나 강력한 기병과 수군을 동시에 운용할 수 있었는지 그 군사적 역량을 잘 보여줍니다. 단순한 구원이 아니었군요. 그렇죠. 한반도 내의 어떤 질서를 고구려 중심으로 재편하는 그런 계기가 된 사건이었죠. 북방 정책 성과도 어마어마하고요. 동부여 정벌에서 성 64개, 촌락 1400개를 복속시켰다니 만주 지역 패권을 완전히 장악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쪽 후연과는 계속 긴장 관계를 유지하다가도 그 뒤를 이은 북연과는 또 408년에 외교 관계를 맺어서 국경 안정을 꾀하기도 했고요. 힘만 쓴 게 아니라 외교적인 유연성까지 대단하네요. 그리고 이런 엄청난 팽창을 뒷받침했던 그 내부 시스템, 그러니까 내치도 절대 관가할 수 없습니다. 네. 장사나 사마 같은 관직 정비는 단순히 행정 개편이 아니라 전쟁 수행을 위한 지휘 체계나 자원 동원 시스템을 효율화시킨 거거든요. 특히 그 이도 체제라고 하죠. 평시 수도인 국내성이랑 전시 수도인 환도산성, 이 두 개를 운영한 건 정말 실용적인 전략이었어요. 이도 체제요? 그건 좀 흥미로운데요. 네, 만약에 주수도인 국내성이 위협받아도 환도산성에서 국정 운영이나 군 지휘가 계속 가능했던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전쟁을 하면서도 국가 시스템이 마비되지 않고 돌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내부 안정성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정복 활동을 할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원동력이었죠. 전쟁 중에도 408년에는 아들 거련, 나중에 장수왕이 되는 그 아들을 태자로 책봉해서 후계 문제까지 딱 정리했고요. 정말 빈틈이 없는 통치자였던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유명한 광개토 대왕릉비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414년에 세워졌는데 네, 드디어 비석 얘기군요. 이게 고구려의 자부심, 또 그들만의 천하관을 보여주는 정말 귀중한 사료이긴 합니다만 동시에 아주 뜨거운 역사 논쟁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가장 논쟁적인 부분이 역시 그 십묘년 기사죠. 맞습니다. 외가 십묘년 이래 바다를 건너와 백제와 신라를 격파하고 신민으로 삼았다. 이 구절인데 이게 몇몇 글자 판독이 좀 어렵다는 문제도 있고 해석이 정말 극명하게 갈리잖아요. 네, 특히 이게 일본의 그 임날 일본 부서라고 연결되면서 논쟁이 엄청 커졌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은 바로 사료 비판입니다. 사료 비판이요? 네, 1884년에 일본군 장교 사코 가게노부라는 사람이 가져간 초기 탁본이 있어요. 쌍고과목본이라고 하는데 이게 원본 비석의 글자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거나 변형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뭐 석회를 발라서 글자를 바꾸거나 지운 다음에 탁본을 떴다. 이런 조작 의혹이 있습니다. 아, 조작 의혹이요? 네, 제일사학자 이진희 선생님 같은 분들이 이런 주장을 강력하게 제기하셨죠. 이게 단순히 과거 사실이 뭐냐 이걸 따지는 걸 넘어서서 역사가 어떻게 정치적인 목적이나 민족주의적인 의도에 의해서 해석되고 심지어는 만들어질 수도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사례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논란이 되는 글자들, 예를 들어 파자냐 아니면 다른 글자, 반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재해석, 시도나 아니면 한중일 공동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께서 특정의 주장에 확 쏠리기보다는 사료 자체의 신뢰성 문제나 해석의 다양성 같은 것들을 좀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면 광개토대왕은 선대의 유산을 발판 삼아서 고구려를 5세기 동아시아 최강국으로 끌어올린 대단한 전략가이자 행정가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짧은 재위 기간 동안 이룬 그 엄청난 영토 확장과 내치 안정. 이게 나중에 아들 장수왕 시대까지 이어지는 고구려 전성기에 정말 확고한 토대가 된 거고요. 핵심은 단순히 싸움자라는 정복자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을 정비하고 미래까지 설계한 뭐랄까 제국 건설자였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그 광개토 대왕능비 논쟁은 우리에게 역사 기록을 대할 때 그 내용뿐만 아니라 기록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해석되는지 그 맥락까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교훈을 주죠. 네. 특히 민족주의 같은 어떤 외부 요인이 개입될 수 있는 사안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비판적인 사고, 이게 정말 필수적이죠.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볼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광개토대왕이 강력한 국가 기반을 물려받았다는 점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의 위대함은 온전히 개인의 능력 덕분일까요? 아니면 여러 세대에 걸쳐서 축적된 고구려의 역량이 바로 그의 시대에 만개한 결과라고 봐야 할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개인과 시대, 이 둘 중에 어느 쪽에 좀 더 무게를 두어야 할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는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